안녕하세요. 베네딕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약 3주 전 대통령이 바뀌면서 전략적 모성 정책 하에 중국, 북한 달래기 어피즈먼트 정책에서 친미 반북 정책으로 변형을 했죠. 그죠? 어떤 분들은 속 시원해 하실 테시고 어떤 분들은 김정은이 화내면 어떻게, 중국이 화내고 또 경제 제재 가오면 어떻게 라고 하실 것이고, 또는 어떤 분들은 아예 어이구 그놈의 편식이 또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왜 중립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자들은 중립국 하기 힘든 나라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한국을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 중립할래. 그래도 그러세요? 그러면 중립하세요 라고 다른 나라들이 그래주기가 힘들다는 얘기겠죠. 이렇듯 선택과 중립 선상에서 우리들 보통 사람들이 역사의 흐름과 세계의 정세를 분석해 보면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먹고 살기 바빠서 미처 해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세계 정세 속의 큰 그림을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지정학 계산을 할 때 항상 그래야 하듯이 관련 역사의 흐름을 잠시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시대가 끝났죠. 그죠? 근데 그 바로 다음에 1992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라는 분이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그 내용인즉슨 대충 자유민주주의가 최종 승리를 했다. 인류에 더 이상 진화는 필요 없다. 앞으로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대충 그런 얘기 같았어요. 그러자 그의 스승이었던 세뮤얼 헌팅턴 교수가 1993년에 책을 내서는 문명의 충돌과 세계 질서의 재편성,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 책에서 그 양반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은, 글쎄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 인간은 부족 또는 종족주의적 생명체이므로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이념 같은 대립이 아니라면 민족주의 또는 문화 영역 경계선 선상에서 계속 다투고 대립을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던 중 2001년 9.11 테러가 생기고 그 후로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를 상대로 한 테러와의 전쟁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후쿠야마 교수는 사실 망신살이 좀 뻗친 셈이고요. 헌팅턴 교수의 말이 더 신뢰를 얻는 듯 싶었습니다. 자, 그 후로 20년 동안 오늘날까지 이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전체주의 진영으로 이렇게 갈리는 듯 했어요. 특히 중국 때문에.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을 펼쳤죠. 유럽에서 아태 지역으로 세계의 축이 이동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중국의 경제 부활 그 자체가 아니고 시진핑의 중국 굴기만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중국 굴기 좀 하겠다는데 굴기 하면 되지,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중국의 정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남중국해 주권 해양 지역을 주장하고 있죠. 남중국해가 다 자기네 바다라는 거 아닙니까? 테리토리얼 워터. 그리고 1949년에 티베트를 침공한 후 계속 억압 통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말살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로 중국 어선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커다란 배 다 파란색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나라 차원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자들은 이 중국 어선 선단 수백 척, 수십 척, 다 합하면 수천 척이 되겠죠. 이것들을 하나의 멀리셔로 보고 있어요. 비공식적인 해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서서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불법하는 것은 당연하고 주권 해양 지역을 주장할 근거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제 함정 정책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위 영어로 Debt Trap Strategy. 그래서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매우 가난한 남아시아 아니면 아프리카 아니면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돈을 퍼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철로길 지어줄게, 공항 지어줄게, 내지는 등등 하면서 수십 조씩 돈을 풉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아이고 좋아라 그러고 그걸 받아들이죠. 그런데 가서 공사는 누가 하느냐? 중국 회사들이 가서 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돈을 주고 가서 중국 회사들이 가서 일을 하고 그 돈을 다시 받아오는 셈이 되죠. 어쨌든 프리웨이가 됐건 공항이 됐건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국가들은 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못 갚죠.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나와요? 니네들 히토류 광산이 대단하다며. 그리고 니네들 저기 바닷가에 항만 시설이 있다며. 그거 우리가 한 99년 아니면 199년 쓸 수 없을까? 해가지고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건이 되고 있는 거, 대만 침략을 공공연히 공세를 하고 나서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볼 적에 지금은 이슬람 극단주의 정도의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더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 러시아도 비슷한 과죠. 서방 및 자유민주주의를 맛본 그 우방들 간의 대립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푸틴이 얼떨결에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갈라져 있다 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자유진영 대 권위주의 나라들 중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국가들 진영 여러 그 분석이 바뀌는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대만 침공을 협박을 계속해서 공공연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침략 국가 진영에 갇혀버린 형국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충돌이 바로 세뮤얼 헌팅턴 교수가 말한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문명의 충돌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고 여러분과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대한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치고, 우리 대한민국은 왜 양자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중립은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중립을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소위 collective security, 집단 안보 대 permanent neutrality, 영세 중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되겠죠. 제가 지난 수년 동안 몇몇 한국의 중립에 대한 기사들, 아티클들을 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는 한국 분들이 쓴 것도 있고. 근데 그 내용들이 대충 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중일러가 한국 중립을 보장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중립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대충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은 누가 못해요. 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준답니까? 누가 미중일러가 한국을 중립하라고 놔두도록 합의하도록 해주겠답니까? 얄밉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주장은 아련한 소망이지 논리적인 분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 세계사, 지정학 등등을 좀 들여다보면서 중립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첫째, 거대한 국가들이야 1, 2차 세계대전 초반에 미국이 보여준 것처럼 고립주의를 해도 누가 감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힘으로 중립하고 싶으면 중립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작은 국가의 중립은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주로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주변 강국들이 자기들의 이 개선에 의거해서 중립하도록 놔둘 때만 중립이 가능하다는 소리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중립국가 하면 스위스가 생각이 나죠. 그죠? 자, 지도를 보시면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 꼭대기에 있죠. 그죠? 반면
역사 속에서 유럽의 큰 전투란 전투는 거의 모두 유럽 북부 평지 선상에서 일어났습니다. 1차 대전의 참호전, 2차 대전의 장갑전, 탱크들을 사용한 이런 지리적 현실 때문에 스위스는 여러 국가들이 서로 중립국가로 놔두고 편리하게 사용하기가 좋았던 겁니다. 치열한 정보전을 포함해서요. 반면 작은 나라이지만 아무리 중립한다 해도 소용없는 국가들이 있어요. 베넬룩스 국가들이죠. 벨지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자, 생각해보세요. 1차 대전 때 솜 전투, 베르든 전투, 이프레 전투, 바센데일 전투 등 2차 대전 때 불란서 침공 전투, 마켓 가든 공수 작전, 벌지 전투 등등 진군을 하든 후퇴를 하건 모든 주요한 전투는 다 그쪽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레반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다. 고대 시대에는 아카디아, 이집트, 히타이트, 아시리안, 바빌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는 십자군 등등등 지금도 미국, 소련, 그리고 점차적으로 중국도 오유를 두고 이 지역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즉 태거 시절부터 지금까지 길목에 있는 작은 나라는 자기 의지로 중립하기 힘든 것이 지정학적 현실이요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듯이 역사 속에서 관찰되는 중립의 원리를 한국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눈 칼이다. 그런데 이 칼의 칼끝은 양쪽에 있어요. 자, 이런 한반도에 대한 오늘날 강대국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미국의 입장을 먼저 보면 태평양에서 패권을 지키려면 그리고 일본이 핵 무장하는 것을 막으려면 일본을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입장이라 한반도는 이런 전략 선상의 맥락에서 볼 적에 매우 중요한 완충 지역이요 건널목인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의 입장을 봐도 자기 국경에 잘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닿는 것을 죽기로 막으려는 중국에게도 물러날 수 없는 전략적 완충 지역이요 건널목인 것이지요. 즉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우리가 중립하도록 놔두고 싶어하지 않는 길목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인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 나온 절충안이 6.25 전쟁 휴전하면서 나라를 반으로 날라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직은 미중 대립이 극에 다다라지는 않아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택 요구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앞으로는 결국 선택을 해야 할 지정학적 상황인 것 같으네요. 특히 핵무장을 한 북한을 계산해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는 중립하겠다 라고 하면 북한이 아니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좋아 우리도 중립할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한국은 어느 편에 서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물리적 위협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십시다. 한반도는 중국에 붙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듯이 압록강 두만강은 너무 작아서 천연 방어막이 못 대주고요. 태백산맥이 있기는 하나 세로로 나 있습니다. 가로로 나 있질 않고. 그래서 태백산맥 또한 천연적인 장벽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역사 내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물리적인 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예쁘게 굴어서 냅둘지 우리가 건방지게 굴어서 벌 주려 할지가 관건일 뿐이지요. 반면 미국은 9,600km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계산해 볼 때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인 면에서 천문학적 리스크 부담 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애써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한국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한다? 침략을 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한국을 달래고 구슬르고 하다가 정 한국이 중국에 가까워진다고 생각되면 일순간 적국 진영 국가로 간주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이 건널목으로 필요한 것이지 한국 보호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중국과 미국 중에 한국에게 직간접적인 물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나라를 고르려면 중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물리적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결국 양자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기준은 뭐가 될까요? 첫째로 파워를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나라가 앞으로 더 잘 나갈까? 어느 나라가 앞으로 더 강력해질까? 한쪽에 붙으려면 위너를 골라야 되니까는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정학자, 지정경제학자들의 분석을 우리도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인종. 미국은 결국 양놈들이라 좀 거슬리고 중국은 결국 동양놈들이라 우리랑 비슷하니까 굳이 가까이 지내라면 그나마 또 그런가 하면 중국 외교 부부장 왕이 같은 친구가 마치 지금이 고려시대 이조시대나 되는 양 한국에 와서 거드럭거리며 우리를 슬쩍 협박하면서 우리 정부에게 더 말 잘 들으라고 훈수 놓고 가는 것을 보면은 좀 거시기 하죠. 그리고 셋째, 문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들 미국 영화 보고 미국에 유학 가고 여행 가고 하지만 서양이고 중국은 유교 문화, 한자, 역사, 술 문화 등등 동양 문화권이고 그런가 하면 반면 우리의 한류는 중국 문화보다는 서양 문화에 가까워 보이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나 문화라는 것이 이런 것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통찰 하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팅턴 교수의 말을 상기하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쌍욕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국민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뽑고 이래저래 뽑아봐도 영 마음에 안 들어도 여하튼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즉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삶의 방식, 즉 way of life, 용어입니다. 가 바로 세뮤얼 헌팅턴 교수의 분석 속에서 본 또 하나의 문화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보통 사람도 통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945년에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온 후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북한식 또는 중국식 권위주의, 전체주의, 경찰국가 사회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살 수 있으실까요? 결론적으로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문화가 미중 양자 선택 선상에 있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선택 기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논리적, 합리적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째로 한반도는 미국은 아닌데 중국의 물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문화에 이미 깊이 젖어 있다. 그런데 셋째, 지정학적으로 중립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렇다면 내키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정말 기분 나쁘게도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논리적으로 선택은 다음과 같겠지요. 첫째, 자유민주주의 없이 살 수 있다면 위에 얘기한 누가 더 잘 나갈까, 인종, 문화적 동일감 등등을 고려해서 선택의 여지가 조금 있겠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없이 살 수 없다면 선택의 여지가 매우 좁지 않습니까? 중국, 북한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까는요. 결국 선택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향에 달렸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